사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시리즈 강의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과연 성노예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 규정함이 오늘날 관련 연구자나 운동단체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이 성노예제설에 동조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출간한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고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바로 이 화면에서 보는 이 요시미라는 역사학자고, 그 사람이 편찬한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 성노예제설을 성노예설을 주장을 했는데 아마 맨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이 요시미 씨의 성노예제설이 널리 확산되어 갔고, 저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들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었다.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였다. 민간의 공창제 하에서와 같은 외출, 통신, 면접, 폐업의 자유조차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도 없는 선교를 강요당하였다. 일본군 장병은 그녀들을 때리고 차고 칼로 위협하는 등 노예처럼 난폭하게 취급했다. 돈을 벌거나 저축할 기회는 없었다. 장병들은 화대를 지급했지만 위안부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들을 위안수로 끌고 온 업주들의 전차금에 매여 있었으며 기타 비싼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나 의복 등을 강요받아 구입하느라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그녀들은 경제적으로는 채무노예 상태에 있었다. 위안부들은 높은 성병의 위험에 시달렸으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상복하였다. 때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자살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이 전쟁 최전선에서 일본군이 붕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 국가는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으며 일본군은 노예를 연행,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하기도 하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이제 요시미 씨의 그 성노예제설입니다. 이 성노예제설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역시 일본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송연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공창제, 그리고 조선의 공창제 하에 모든 창기와 작부 역시 성노예 여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대 일본의 공창제는 그 출발에서부터 군 위안 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공창제에서 위안부 제로의 이행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보다 더 적나하게 이야기해서는 위안부라는 명칭이 새롭게 생겨난 것에 불과했다. 송연호 교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 강의에서도 충분히 소개했듯이 정당한 관점이자 사실인식으로서 송연호 교수의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연호 교수는 공창제 자체가 성노예제였으므로 그 공창제의 일부분인 군 위안부가 성노예임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예제서를 주장을 하는데 노예의 범위를 더 확산시켜서 공창제 전체가 노예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도 자유폐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허락되어 있었지만 무지하고 무력한 창기가 포주의 폐업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또는 포주와 더불어 경찰서에 출두해서 폐업 신청서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은 일상적으로 폭력배의 감시하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손님을 맞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거나 저축할 기회는 역시 없었다. 역시 전차금이나 그 다음에는 강요된 생활비나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한 차금, 돈을 빌리고 거기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는 채무노예적 예속 상태에 있었다. 더구나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 본토와 달리 가난과 여성차별이 더욱더 심각한 가운데 여인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약취하는 주선업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가 오히려 일본 본토보다 느슨하거나 불철저했다. 따라서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공창업의 모순적 현실이 전개되었다. 요컨대 일본이나 조선의 공창제들은 근대 국가가 남성이나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인들을 노예적으로 구속시킨 하나의 폭력장치였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군 위안부는 공창제의 창기와 작부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에 다름 아니며 이에 공창제 자체가 지니는 노예제적 특질은 군 위안부제에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이 송년옥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제 나름의 관련 연구서나 자료를 읽으면서 또 제 나름의 자료를 또 발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성노예제설로부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위안부제를 국가나 군대가 조직한 성노예제라는 주장은 위안부 제도가 지닌 복잡한 역사적 특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특정의 속성을 과장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안소나 그 주변 일정하게 허용된 구역을 마음대로 이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안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기나 작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곽지역을 경찰서장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930년대가 되면은 이 점은 다소 완화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군대 시설의 일환이었던 이상 마음대로 그 구역을 이탈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 직업이 갖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그녀들은 폐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귀향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그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만 1940년 중국 그 남쪽 광동 그 험주 진처우라는 곳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소의 현황입니다. 1940년 5월 이 안에 이 지구 10개 위안소에는 모두 67명의 위안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한 달에 그 중에 16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16명이 전출을 하고 5명이 새로 전입해 와서 6월 말 현재의 인원은 5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7명 중에서 한 달 안에 16명이 전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출할 사유가 성립하면은 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인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또 소개한 어떤 사례가 있죠. 박치근이라는 사람이 조바로 근무했던 싱가포르 기쿠스이 클럽의 경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1944년 이 기쿠스이 클럽의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 대략 20명 가운데 15명이나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조바 박치근 씨가 행한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여인들을 대신해서 작부 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폐업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여행 허가를 받아서 귀국하는 그녀들을 선박회사에 태워주는 일, 그것이 조바가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명 중에서 15명이 한 해에 떠나갔다. 왜?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1942년 7월 달에 건너온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방패사단 문옥주의 경우를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1944년 버마 랑군시의 랑군 회관이라는 위안소에서 생활한 문옥주는 대구에서 출발할 때부터 함께 간 동료 6명과 함께 귀국길에 오릅니다. 모두 대구를 출발할 때 같이 간 여인들이 같이 일행을 지어서 사이공까지 귀국길에 기차를 탔던 것이죠. 도중에 한 명이 결핵으로 사망해서 출발할 때보다는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만은 단체로 왔다가 단체로 갑니다. 이것은 뭔가 그녀들에게 공통의 사유가 있어서 귀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차금을 완전히 상환을 했거나 또는 고용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4명은 다시 랑군으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가기 싫다. 귀국선을 타기 싫다. 뭔가 불길하다. 그런 예감을 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위안부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인들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소영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바로 이 문옥주 씨의 회고록에서 그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명확하듯이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위안소 업자 역시 개인적 영업으로서 군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업으로서 그 영업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업자가 여인들을 모집할 때 전차금을 지불했습니다만 여인들을 얽으밀 굴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노동 강도는 민간의 창기보다 높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소득은 컸습니다. 그 결과 전차금은 대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상환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어느 경우에도 여인들이 업주가 놓은 채무노예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신음한 그런 사례는 그런 기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옥 교수의 주장처럼 민간의 공창제 자체가 성노예였다라는 주장은 더욱더 저는 성립하기가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매우 희귀한 어떤 통계 자료인데요. 1924년입니다. 조선 13도, 조선 전체, 평안북도는 제외하니까 조선 12도입니다. 12도에 소재한 전 창기 예기 작부의 이동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일본인이 도가제일랑이라는 어떤 일본인이 매춘부 논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조사한 어떤 그러한 결과입니다. 각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서가 집계하고 있는 그런 사회 통계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23년 말 전국의 창기 예기 작부의 총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923년 말 전국의 창기 예기 작부 7,527명의 이 숫자는 조선총독부 통계연구에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1924년 그 해에 신규로 진입한 사람이 3,494명이고 그 다음에 삭제란 것은 창기 명부에서 창기 예기 작부 명부에서 삭제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또 3,38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삭제 가운데는 합의 폐업이 있고 자유 폐업이 있습니다. 사망에 따른 폐업도 있고 자살도 있고 타살도 있고 합니다. 이 가장 비참한 경우죠. 비참한 경우가 이 32명, 14명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들을 두고 성노예제적 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또는 아주 폭력적인 유격들에 의해서 맞아 죽거나 하는 비참한 창기들의 실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체 다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한 40몇 명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포주와 합의로 폐업을 하여서 전체 40.9%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폐업이라는 것은 자유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들도 3.5%나 됩니다. 합해서 44.4%입니다. 연간 44.4%의 창기, 예기, 작부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폐업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4.4%니까 대개 창기로서의 근속 연수가 한 2년 내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조사 자료에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창기의 근속 기간인데요. 1924년 경북 1도에 한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12도 전체가 다 있는데 제가 집계를 다 못하고 이 경북 1개도만 제시를 합니다만은 창기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이렇게 해서 각 근속 기간을 임의로 0.5년, 1.5년, 2.5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명수를 가중 평균을 구하면 2.4년입니다. 2.4년. 한 2년 6개월 정도가 창기업에 종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었고 그 점은 조금 전에 장기 이동률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운하게도 매춘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7년, 10년 이상이 된 창기도 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체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창기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정도 되면은 이 창기업으로부터 이 매춘근로부터 탈출을 했다. 어떤 게 자력으로 탈출하든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든 탈출을 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에서도 공창제 폐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창기업의 비참한 실태를 여론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성노예라는 이와 같은 용어가 익숙하게 신문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주관적인 의도, 선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현상을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는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운동가적인 주관적인 의도로부터는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엄격하게 그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하면서 그 사실의 전체적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적 처지로 전락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2, 3년 안에 창기업으로부터 몸을 건졌습니다. 시대는 크게 말해서 근대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중세사회나 고대사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사회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한 몰인격의 상업적 관계입니다. 매춘업도 그런 큰 시대적 추세 속에서 신분적 폭력에서 벗어나서 상업적 계약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역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규정되어 가지고 매춘업 역시 그와 같은 전반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성노예제라는 규정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본군의 위안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역시 송년옥 교수의 주장에 따라 민간의 공창제의 창기와 작부가 군에 의해서 동원되고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군에 의해서 통제된 위안소라는 점은 차이이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 그 주선업자들이 그 호주의 허락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전차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인솔에 가서 작부 영업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그리고 위안소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하고 그리고 위안부 하나하나의 영업 수지 상황과 업소의 영업 수지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감독 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조건이 되면은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등등 모든 점에서 위안소의 구석구석은 민간의 창기업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군에 의한 개입이었던 만큼 오히려 창기에 대한 업주의 부당한 침해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억제되었던 그러한 역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존 연구자나 운동단체의 성노예젓을 회의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만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두었다는 그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실을 구성하는 여러 청의의 관계나 모순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구성하는 어떤 관계나 수준은 대개 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가 내지 군대에 의한 여성의 성약취라는 수준, 군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여성의 성을 값싸게 약취한다. 이게 위안부 제도의 한편의 본질이라면은 이 외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하나의 문화로서 성립해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가부장적 지배의 사회입니다. 셋째는 가난과 궁핍에 의한 성의 매매라는 이 세 가지 수준입니다. 사회가 부유해지면은 부유한 사회에는 매춘업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오늘날 한국 소득 3만 불 수준이 넘어지니까 매춘업은 인터넷을 타고 번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영업으로서 번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춘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소득 수준, 하층민에게 있어서 절대적 궁핍이 강요한 어떤 매춘의 형태라는 이 세 가지 수준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는 이 세 가지 수준 중 첫째 수준만,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군대에 의한 여성의 성지배라는 것만 배타적으로 중시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국가 내지 일본군의 전쟁 범죄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각 자체가 협회하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안부 제도가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배경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시리즈 강의에서 1950년대의 한국 위안부부터 먼저 고찰을 했던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에는 위안부가 있었다. 한국군 지도부는 특수위안들을 설치하고 약 700명의 위안부를 모집해서 병사들을 위안케 했다. 이거 두말 없이 한국군이 일본군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당시에 그 육군본부는 전사를 편찬하면서 그것을 공창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이 조직한 공창제도로서 한국군 특수위안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현대사의 관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간에는 민간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보건사회 통계를 편찬하면서 민간업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을 위안부, 작부, 밀창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고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안부는 영어로 prostitute, 그 창녀라 했는데 바로 식민지기의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기란 것은 우리 한국의 용어가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위안부라는 말로 prostitute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수가 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예전에 소개한 것인데요. 1955년에 연간 성병 검진 여성의 실수입니다. 연인은 아니고 실수입니다.
11만 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성병 검진을 받았습니다. 댄사가 3,196명. 이 기생이라면은 위안부가 프라스티튜트가 6만 1,833명. 그다음에 접대부가 이게 작부죠. 1420명. 그다음에 밀창, 뭐 여관 등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3만 1,593명. 11만 명의 여인들이 이 성병검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접객업에 종사했는데 이게 1939년이나 42년에는 남북한을 합해서 1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정도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따라서 해방 이후에 혼란, 전쟁, 파괴, 빈곤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댄사로, 위안부로, 접대부로, 밀창으로 내몰렸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 역사의 본 무대는 1930, 40년대가 아니에요. 1950, 60년대가 위안부 역사의 본 무대입니다. 양적으로 엄청나게 그 식민지 때보다 또 대여섯 배, 대여섯 배가 뭡니까? 무려 한 10배 가까이 팽창을 한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태는 더욱더 참혹했습니다. 그 점을 기존의 연구자와 운동단체는 일체 무시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완전히 비역사적인 시각으로 눈을 감고 1930, 40년대를 저는 다루었다. 한 역사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냉엄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소개한 일본인 연구자 두 사람은 한국사를 알지를 못해요. 한국 사회를 알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선량한 어떤 그 일본인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막상 1950, 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30, 40년대에 그 사건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 불과했고 한국 내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구자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사나 여성사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인식 수준이 젬병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이 방면의 연구와 운동을 주도해온 그야말로 웃지 못할 저간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화면은 역시 보여드린 것인데요. 여인들이 얼마나 가혹한 어떤 노동 환경에 내몰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 성동구에는 하루에 3.7명, 군산시에 있는 적객부들은 하루에 4.4명, 그리고 군산시의 적객부들의 하루에 성교 횟수는 5.5회,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민간의 창기업은 훨씬 더 이것보다도 작업 환경이 양호했고 군사적으로 동원 편성된 어떤 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5회라는 가혹한 노동 환경에 몰렸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그 공창제가 폐지된 일반 사창에 있어서의 민간 위안부들의 노동 강도는 사실상 이전의 군사적 상업적 매춘 시장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1930, 40년대에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군의 엄한 통계하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호됐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공창제가 폐지되었던 만큼 이들을 보호해 줄 아무런 공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비참한 상황은 임신과 유산의 횟수에서 드러납니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 밖에서 여인들은 성병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성병 감염률이 20, 30%에 달했어요. 식민지기에는 3, 4%였습니다. 그러나 50년대 말에는 20, 30%에 달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피임의 대책도 없는 가운데 임신과 유산의 위험이 얼마나 여인들을 몸을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미국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 132명 가운데 68명이 1회 이상 인공유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게는 15회, 20회까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공유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 아파해야 되고 분노해야 될 어떤 위안부의 역사는 1950년대, 60년대 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다. 오히려 30, 40년대는 양호했다. 저는 과감히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사옵니다. 여인들의 경제적 처지도 또한 비참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어린 소녀들이 유혹과 게임에 빠져서 민간의 사창가로 흘러 들어왔고 포주의 일상적인 폭력과 감시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채무노예의 덫에 걸려 신음하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전국 도처에 분포한 유명한 집창촌에서 그러한 사실상의 성노예제에 기반을 둔 매춘업이 활개를 펼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960년대 한국의 매춘업을 성노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노예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기에 비해. 그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가난에 의한 여성의 성매매, 궁핍에 따라 강요된 성매매의 수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수준, 그리고 국가와 군대에 의한 여성의 약취, 이런 것들이 얽혀서 빚어낸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와 운동단체는 이 모든 역사적 복잡성, 연속성, 모순성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일부로 존재해온 문제를 의도적으로 말소를 한 것입니다.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거두절미해서 오려낸 다음 거기에 작용한 국가와 군대의 폭력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국가의 전쟁 범죄로만 단순화하여 일본의 국가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수상이 일본국을 대표해서 지인사에 편지를 보내고 지인사의 관리를 파견하고 위안부 개개인이 돼서 또 일본 정부가 일본 민간사회의 협찬을 받아서 아시아 태평양 여성기금이라는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생존 위안부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다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다는 가당치 않은 구실로 생존 위안부들을 다시 겁박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생존 위안부들이 그 장면을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안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했던 가문이 그들에게 강요했던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전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운동단체들은 위안부들에게 카밍아웃 하세요, 고백하세요 권장했으며 그렇게 나타난 여인들을 각종 시위대와 청문회로 끌고 다니면서 일본어로 미국어로 국내 여러 일본 대사관 앞으로 동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소중한 인생사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개인의 자유와 여인의 신체 존엄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대한 전체주의 권력이자 지배 신분인 민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 동원되고 발가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연구자와 운동단체가 보인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쭉 정의하고 설명해온 반일 종족주의, 바로 그것으로 충실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990년 이후 약 한 30년간 이 연구자와 운동단체가 보여온 이 위안부 운동에 관해서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본학당의 주익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에서 일종의 결론적인 어떤 종합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